이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김선영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선영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부른 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29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호칭이 될 줄은.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고등어 굽고 냉장고에 남은 나물 꺼내서 접시에 담고 딸 퇴근 시간 맞춰 반찬 챙기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말 평범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늘 그렇더라고요. 무너질 때는 가장 평범한 날 무너지더라고요. 여보,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저를 불렀어요. 응? 할 이야기 있어. 저는 고등어 뒤집으면서 대답했어요. 뭔데?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심한 사람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앞으로 할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나 이혼할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던 고등어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뭐? 남편은 물도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표정. 마치 몇 년 동안 참다가 드디어 말한 사람처럼. 그 얼굴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자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물건 던지고 뺨 때리고. 그런데 실제는 달라요. 너무 충격받으면 오히려 조용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멍해져요. 저는 한참 남편만 쳐다봤어요. 남편 이름은 김태수, 56, 29년 동안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25에 만나서 27에 결혼했고 둘이 돈 없어서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맞췄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고 강릉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둘이 라면 끓여 먹고 월세 밀릴까봐 걱정하면서도 웃었어요. 아들 태어났을 때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딸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야? 제가 겨우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1년.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해서 1년. 무려 1년.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출장이라고 했고, 회식이라고 했고, 골프 모임이라고 했고, 거래처 사람 만난다고 했고, 저는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29년 동안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누구야? 제가 묻자 남편은 대답했어요. 42. 돌싱? 거래처에서 만났어. 그리고 다음 말이 진짜였어요. 나 그 사람이랑 살 거야.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9년 동안 참고 버티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생활비 아끼고, 대출 갚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남편 태도였어요. 보통 바람핀 사람이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자유, 누가 자유롭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29년 동안 그 순간 슬픔보다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날 제가 한 대답 하나가 남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싫어.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붙잡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뭐, 이혼 안 해. 선영아. 싫다고. 남편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남보다 못했어요. 아니, 남이면 차라리 인사라도 하지. 우리는 인사도 안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29년 동안 같이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전혀 숨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주말이면 나갔어요. 예전에는 골프 간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나 미라 만나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한 번은 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약속? 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 여자 만나러?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잠시 딸을 보더니 그만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딸이 폭발했어요. 뭘 그만해? 엄마는 매일 울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사람이야? 제가 딸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딸은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왜 엄마가 참아야 돼? 그 말 듣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눈물이 잘 안 났어요. 슬픔보다 분노가 커졌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집에 와서 TV라도 봤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계속 웃고 계속 문자하고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영상 통화하는 걸 봤어요. 그 여자랑 처음으로 얼굴을 봤어요. 미라, 사진보다 어려 보였어요. 꾸미는 것도 잘 꾸미고 애교도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보는 것처럼. 그걸 보는 순간 왜 남편이 저 여자한테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29년째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퇴직 걱정하는 모습도 알고 코 골고 자는 것도 알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저 여자는 아니잖아요. 좋은 모습만 봤겠죠. 멋있는 모습만.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환상에 빠진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식탁에 서류를 내려놨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사인해. 남편이 말했어요. 싫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겼어요. 내 행복을 걱정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 걱정이나 해.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매일 이혼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 만날 때마다 이혼하자. 사인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지겨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해주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것 같던 사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렇게 서두르지? 왜 저렇게 이혼에 집착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날은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마트 갔다가 나오는데 길 건너편 카페에서 남편을 봤어요. 미라도 있었고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 대화를 보게 됐어요. 정확히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표정은 보이잖아요. 미라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꽤 크게. 남편은 달래고 있었고 그러다가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남편 혼자 카페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봤어요. 남편이 늙어 보이는 얼굴을. 정말 처음으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남편과 미라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와 살기 위해 잃게 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살기 위해 잃게 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하면 들키는 순간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시작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왜냐하면 분류는 연애지만 같이 사는 건 생활이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느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을 거예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태수 씨 완전 젊어졌더라. 연애하니까 얼굴이 다르네. 둘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열받았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오히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지니까. 그 무렵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SNS 봤어? 안 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봤거든요. 안 보는 척한 거죠.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미라가 파리에 가 있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 팔짱 끼고 웃는 사진, 고급 호텔 사진, 와인 사진, 명품 쇼핑백 사진.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딸은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 나이에 저게 뭐야? 저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가방, 또 가방, 그리고 또 가방. 사진마다 명품 가방이 달랐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몇 달 뒤 또 보니까 또 새 가방, 그리고 또 새 가방.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젊을 때도 제가 백화점에서 코트 하나 사려 하면 며칠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사주고 있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원래 아버지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둘 사이에 끼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애가 먼저 전화한 거예요. 엄마, 왜? 아빠 이상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돈 쓰는 게 너무 심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미라가 갖고 싶다는 건 거의 다 사줬대요. 처음에는 생일 선물, 그 다음은 기념일 선물, 그 다음은 여행. 그러다가 점점 기준이 없어졌어요. 여보, 이거 예쁘지 않아? 여보, 나 이거 갖고 싶어. 여보, 이번 여름엔 유럽 가자. 여보, 친구 부부는 두바이 갔다 왔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됐대요. 처음엔 남편도 좋았겠죠. 사랑하는 여자한테 뭔가 해준다는 게. 그런데 사람이 통장 잔고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결국 한계가 와요. 그런데 미라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연애할 때의 태수를 사랑했거든요. 돈 쓰고, 웃고, 여행 가고, 선물 사주는 태수. 그런데 생활 속의 태수는 달랐어요. 퇴직도 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돈도 아껴야 하고, 그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 퇴직 후였어요. 퇴직금이 들어온 날, 남편은 기분이 좋았대요.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미라랑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미라가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대요. 우리 집 사자. 전세 말고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남편도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 쇼핑, 외식, 차, 선물, 그리고 생활비. 그걸 몇 년 반복하니까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처음으로 남편이 안 된다고 했대요. 지금은 좀 힘들어. 그 말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둘이 싸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대요. 미라는 삐지고 남편은 달래고 그러다가 또 사주고 또 싸우고 또 달래고. 그런데 한 번 생긴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미라가 남편한테 한 말이 결국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오빠, 우리 헤어지자. 오빠,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싸워도 결국은 다시 풀렸거든요. 미라가 삐지면 남편이 달래고, 미라가 화내면 남편이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몇 년을 버텨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대요. 미라 표정이 진지했대요. 정말 끝내겠다는 사람 얼굴.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또 왜 그래? 이번엔 진짜야. 미라야. 우리 그만하자. 남편은 그 순간도 믿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였으니까.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까지 잃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회사에서도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선택한 여자였으니까. 설마 자기를 버릴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미라는 정말 진심이었대요. 오빠, 나 더 이상 이런 삶 싫어. 무슨 소리야?
나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남편도 열받았겠죠. 힘든 건 자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누가 힘든데? 나도 힘들어. 그러자 미라가 그랬대요. 오빠는 맨날 그 말이야. 돈 없다. 힘들다. 아끼자.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그 순간 남편도 폭발했대요. 그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미라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대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을 했대요. 그럼 나 때문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랬거든요.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였대요. 미라가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친구 만난다고 하고 모임 있다고 하고 여행 간다고 하고 남편은 불안했대요. 아주 많이. 아이러니하죠. 불륜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버려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도 우연이었대요. 정말 우연히 미라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남편도 근처에 볼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백화점 앞에서 봤대요. 미라를 젊은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대요. 남편은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했대요. 친척인가? 직장 동료인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둘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대요. 웃고 팔짱 끼고 어깨 기대고 딱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그걸 보는 순간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가끔 궁금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을 그 인간도 느꼈을까요? 29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을. 그날 이후 미라는 숨기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더 당당했대요. 그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서 남편은 그 말 듣고 멍해졌대요. 그럼 나는? 그러자 미라가 웃더래요. 정말 어이없게. 오빠, 우리 원래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남의 남편 뺏으면서 시작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왜 자기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은 붙잡았대요. 울기도 했고, 화도 냈고, 매달리기도 했고, 근데 안 되더래요. 이미 미라는 마음이 떠난 뒤였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냥 남편이 가진 것들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그때가 좋았던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남편은 혼자가 됐어요. 처음 저를 버리고 나갈 때처럼 짐 몇 개 들고 혼자 남았대요. 근데 웃긴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이혼 이야기였어요. 선영아, 이혼 좀 해줘.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싫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신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냐? 강릉 갔던 거. 애들 어릴 때 우리 첫 차 샀던 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대신 허무하더라고요. 그 좋은 기억들 다 자기가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떠올리는 걸까? 그런 생각.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얼굴에는 세월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아, 우리 다시 살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던 그날.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우리 다시 해보자고. 근데 그 사람은 떠났죠. 저는 한참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4년, 정확히 4년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4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달도 빠짐없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당당하게, 그 다음엔 짜증스럽게, 그 다음엔 애원하듯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 인생이. 저는 한참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의 태수는 없었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회사 임원이라고 어깨 펴고 다니던 사람, 골프채 들고 웃던 사람, 자기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늙고 지치고 후회하는 사람만 서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울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줬을 거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식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뭐가? 왜 다시 살고 싶은데?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나 사랑해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 하나로 다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혼자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태수 씨, 남편 눈이 커졌어요. 제가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이혼해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아니, 선영아. 당신이 원했잖아. 남편은 다급해졌어요. 그건 그때 이야기고, 그럼 지금은 내 이야기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4년 동안 그렇게 안 되던 말이 그날은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났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 하나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태수 씨, 나는 당신 기다린 적 없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무너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여기서 울고 있을 줄 알았지. 당신 기다리면서, 후회하면서. 근데 아니야. 나는 이미 당신 없이 사는 법 배웠어.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4년 동안 저도 변했거든요. 처음 1년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근데 둘째 해부터 달라졌어요. 운동 시작했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고, 여행도 갔고, 딸이랑 맛집도 다녔고, 웃는 날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어느 순간 진짜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정말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근데
이상하게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선택권이 있었으니까. 그날 제가 울면서 붙잡았을 때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 왔잖아요. 그건 본인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그런데 웃긴 건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제 손은 안 떨렸는데 남편 손은 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묘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남든 떠나든 상관없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혼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있었고 고등어도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4년 전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던 그날도 된장찌개와 고등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과 오늘은 전혀 달랐어요. 그날의 저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고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고 누군가는 퇴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배신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실불을 끄고 창밖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태수는 결국 사랑을 찾아 떠났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잃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시간을 잃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김태성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태성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오른쪽 귀 뒤 아주 작은 흉터 하나. 그걸 본 순간 5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이 평생을 약속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5년 전 제가 룸살롱에서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술만 마신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가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성, 58살입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법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핑계로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반지 하나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전세방 하나 얻어놓고 중고 냉장고 들여놓고 둘이 라면 끓여 먹으며 살았어요. 그때 아내 혜선이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거래처에 납품하러 밤새 차를 몰고 다닐 때도, 월급 줄 돈이 없어 은행 앞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도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잘 될 사람이야.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났더라고요. 없을 때는 가족밖에 없다더니 조금 살만해지니까 바깥 세상이 커 보였습니다. 30 중반부터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가 늘고 접대가 늘고 술자리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일반 고깃집에서 마셨어요.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계약 이야기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룸살롱으로 끌고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진한 향수 냄새, 옆에 앉는 여자들, 억지로 웃는 목소리. 집에 돌아오면 괜히 찝찝해서 샤워를 2번 했습니다. 아내 얼굴도 바로 못 봤어요. 그런데 2번째는 덜 찝찝했고, 3번째는 익숙해졌고, 10번째쯤 되니까 그냥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죄책감도 반복되면 무뎌져요. 처음엔 미안하다였던 마음이 나중엔 어쩔 수 없다가 되고 더 지나면 다들 그렇게 산다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새벽 귀가, 술 냄새, 와이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어느 날은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밖에서 여자 만나? 저는 되레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당신이 뭘 알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돈 벌어오니까, 나는 가족 먹여 살리니까, 나는 집안 가장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싸웠습니다. 울기도 했고 친정 간다고 짐도 쌌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갔어요. 아들 민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들어와도 술 냄새가 나도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자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워줬습니다. 저는 그게 편해졌어요. 아내가 이제 이해하는구나. 이제 적응했구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올해 30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반듯했습니다.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엄마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중학생 때였나? 제가 술 취해서 거실 소파에서 잠든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깨보니 옆에 물컵이 놓여 있더군요. 아내가 놓은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알았습니다. 민우가 놓은 거였어요. 아빠 속 쓰릴까봐.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나와 다르구나.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겠구나. 그게 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 민우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자친구? 민우가 웃었습니다. 네. 아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떤 사람이야? 네일샵에서 일해요. 되게 성실하고 착해요. 몇 살? 29이요.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내는 벌써 마음이 쓰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봐요. 그 말을 하는 아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버지인 제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뒤 민우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미용실 예약을 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해 아들 장가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장가 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사돈이 생기는구나.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정했습니다. 검은 머리, 수수한 화장, 환한 웃음. 저는 그냥 인상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아주 잠깐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제가 그런 곳에서 만난 여자 얼굴을 다 기억할 리도 없고요.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아내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만지고 립스틱 색도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해? 아내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며느리 처음 보는 날이잖아. 그 말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 행복한 얼굴이 제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요.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도 조금 뒤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는 고개를 정중히 숙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웃는 얼굴도 예뻤고 무엇보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단번에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어머, 참하네. 소연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23 때부터 배웠어요. 그럼 꽤 오래 했네. 처음엔 보조로 시작했어요. 청소하고 예약받고 재료 정리하고요. 힘들었겠다. 소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맞았어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몸이 좀 약해 보였고 딸이 말할 때마다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소연 씨 어머니에게도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소연 씨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소연이가 혼자 컸죠. 그 말에 소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좋았습니다. 상견례 중반쯤 민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가 민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민우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속 썩인 적이 별로 없어요. 소연 씨가 웃었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아내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내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멈췄습니다. 오른쪽 귀 뒤 작은 흉터 하나. 아주 희미한 흉터. 남들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분명 봤는데. 누구지?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들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민우가 사람 잘 골랐어. 소연 씨 어머니도 점잖으시고. 저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해? 피곤해서.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흉터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가족 단체방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둘이 찍은 사진, 둘이 여행 갔던 사진,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 저는 무심코 넘겨보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소연 씨의 옆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왼손 약지 옆 작은 점,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남, 룸살롱, 거래처 대표 둘, 진한 향수, 밝은 갈색 머리, 짧은 원피스, 그리고 그때의 이름, 유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5년 전 접대 자리에서 몇 번 만났던 여자, 그중 2번은 술자리 이후 따로 시간을 보냈던 여자. 그 여자가 제 아들의 예비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라서, 심지어 저와 그런 시간을 보낸 여자라서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지금 단정해 보여도, 아무리 민우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사진을 다시 보고 소연 씨가 일한다는 네일샵 위치를 찾아보고 혼자 차를 몰고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일샵은 번화가 뒤편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연 씨가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하고 손님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룸살롱에서 보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검게 내려왔고 화장은 수수했고 말투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렇게 변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알게 되면 평생 고통받을 겁니다. 아내가 알게 되면 집안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식탁에서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어머니 너무 좋대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따뜻하다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나도 소연 씨 좋더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모른다.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뭐를요? 사람은 오래 봐야 알아. 민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 소연이 1년 넘게 만났어요. 1년으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상견례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낌이요? 그래. 아버지, 결혼을 느낌으로 반대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까요. 민우는 답답하다는 듯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래요. 뭐가?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냥 따르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곡을 찔리면 더 화가 납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유를 말해요. 소연이가 왜 안 되는데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잖아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랑 끝내.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도 놀라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결혼 반대다. 그날 민우는 밥도 다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소연 씨를 따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소연 씨 둘이 조용히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네일샵 근처 카페에서 소연 씨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소연 씨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 앞에 섰습니다. 소연 씨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호칭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아버님, 제가요? 당신에게?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소연 씨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납니까? 소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5년 전, 강남, 유나,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소연 씨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기억이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소연 씨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손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모릅니까? 소연 씨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알면 안 되겠죠. 그 말에 소연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헤어지세요. 소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지도 당신이 이제 알겠죠.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소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정말 민우 씨 사랑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야죠. 그게 민우를 위한 겁니다. 소연 씨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압니다. 정말 다 끊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아버님, 민우가 알게 되면 견딜 것 같습니까? 그 말에 소연 씨가 멈췄습니다. 저는 더 세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우도 당신도 우리 집도 다 끝입니다. 소연 씨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을 나서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킨 게 아들인지, 제 체면인지. 며칠 뒤 민우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소연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만든 일이 이제 진짜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우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화가 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녀석이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민우는 어머니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말 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무슨 말? 소연이 만났잖아요. 순간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답 자체가 인정이니까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만났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 저는 또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민우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버지가 헤어지라고 했죠.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구나. 아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줘. 왜 헤어지라고 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민우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요? 그 여자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 그 말밖에 못해요? 1년 넘게 만났어요. 저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 딱 하나만 말해보라고요. 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우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싫은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놀랐고 민우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있었고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항상 그래요? 어릴 때부터. 민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 무조건 따르래. 아버지가 맞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돼요. 이번엔 진짜 안 돼. 저는 소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한다. 민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법이죠. 결국 민우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제 인생까지 결정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둘 다 그만해. 민우야. 아니야, 엄마. 민우는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 한마디, 그게 더 아프더군요. 화를 내는 것보다, 욕하는 것보다 더.
민우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날 이후 민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말마다 집에 오던 녀석이 두세 주씩 얼굴을 안 비췄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어요. 민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신문을 보는 척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술 취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디냐? 그냥 한참 침묵. 그리고 사람이, 왜? 사람이 사랑하면 원래 이렇게 바보 돼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회사도 가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자꾸 생각나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야 맞는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잊는다. 그러자 민우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잊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민우 상태 이상해. 대체 소연 씨한테 무슨 말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요즘도 이상해. 무슨 일 있는 사람 같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별일 없어? 아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민우는 더 말랐어요. 회사도 몇 번 지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속이 타들어갔고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그래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잘한 일이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결국 아들도 이해할 거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사람, 박소연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어머, 사돈 어른.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연하죠. 소연과 민우가 헤어진 것도, 그 이유도, 아무것도. 그냥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다 뵙네요. 혼자 식사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제 마음을 처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저는 아직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결혼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신하던 것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소연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헤어진 것도, 소연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도 전부요. 그냥 반가운 얼굴을 만난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씨는 잘 지내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요. 요즘 민우 씨 이야기만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 많은 애가 아닌데 민우 씨 이야기할 때는 꼭 어린애 같더라고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겁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연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연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소연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발목만 잡았죠.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도 어렵고 그 나이에 친구들은 대학 다니는데 우리 애는 새벽까지 일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룸살롱, 유나, 그리고 그날 했던 말, 엄마 병원비 때문에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갑자기 그 말이 진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소연이가 참 독해요. 포기할 줄을 몰라요. 밤새 일하고 자격증 따고 기술 배우고 그러더니 네일샵 차렸어요. 말하는 어머니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나오는 얼굴, 딱 그 얼굴이었어요. 이제야 좀 행복해지나 했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우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저는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화제를 돌렸어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소연이가 너무 고생했죠. 또 소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 입에서는 딸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다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멈췄습니다. 네, 우리 소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모릅니다. 제가 그 부탁을 짓밟은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운전이 잘 안 됐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있는데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민우 얼굴, 소연 얼굴, 전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우 오늘도 안 온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은 진짜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죠.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걸까? 분명 처음엔 확신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연도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는 이유도 모른 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고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박소연.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한 건 문자는 짧았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답장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그 문자 세 줄을 보는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전에 만났던 카페.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괜히 긴장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잠시 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소연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상견례 날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살도 빠져 있었어요. 소연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둘만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표정 없이 물었습니다. 뭐가?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 다요. 그리고 다시 침묵.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뭡니까? 그 순간 소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슨 행동을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요. 그런데 소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복잡했습니다. 일단 앉아요. 사람들 봅니다. 제가 겨우 말하자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던 말이 뭡니까? 그러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다시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구나.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저 정말 민우 씨 사랑해요.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과거가 있는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평범하게. 참 쉬운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일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저를 좋아해 줬어요. 제가 힘들었던 것도 제가 겁 많은 것도 다 알면서 좋아해 줬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기 힘들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다시는 안 돌아가려고.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소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들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새벽까지 연습하고 돈 모아서 가게 차리고 엄마 병원비 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민우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소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결혼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연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반박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을 때 사업 실패할까 무서웠고 돈 잃을까 무서웠고 사람 잃을까 무서웠고 그래서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합리화도 했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저부터 떳떳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평생 잘할게요. 어머님께도 잘하고 민우 씨한테도 잘할게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민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웃던 모습,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상견례 날 소연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민우는 어떡하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소연을 미워하지 않을까? 저는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쪽도 정답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희망도 있었고, 포기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우, 소연, 아내, 그리고 저, 누가 가장 불쌍한 건지, 누가 가장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일이 좀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도시는 밝았습니다. 수많은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일도 있구나.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분명 존재하는구나. 지금도 저는 답을 못 내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과거보다 지금의 삶을 믿어줘야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인 나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정말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